최근 일본의 대지진과 쓰나미를 보면서 이제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인 안전에 대한 욕구가 이 시대 중요 화두라는 점은 누구나 공감할 것입니다. 각종 재난, 재해로부터의 해방, 국가적 책임 이전에 우리 스스로가 미리 대처하고 대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럼 내 가족과 이웃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알아볼까요? 영화 속의 전쟁은 긴장감 넘치고 화려합니다. 하지만 실제 전쟁은 그와는 반대입니다. 2003년 3월 20일 발발한 이라크 전쟁. 단 26일간의 전쟁으로 22만 3천 명이라는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만약 이런 전쟁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벌어지게 된다면 어떨까요? 또 전쟁 외에도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각종 재난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습경보는 화생방 무기를 포함한 적의 항공기, 유도탄 또는 지상이나 해상 전력에 의한 공격이 임박하거나 공격이 진행 중일 때 발령됩니다. 공습경보가 발령되면 가까운 지하 대피소나 주변 지하철역 등으로 신속하고 질서 있게 대피해야 합니다. 운행 중인 자동차는 긴급 차량의 비상차로 확보를 위해 가까운 빈터나 도로 우측에 정차하고 승객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야 합니다. 대피 장소에서는 질서를 지키고 계속 방송을 들으면서 행정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상상만 해도 무섭고 아찔한 전시 상황. 물론 일어나선 안 될 일이겠지만 혹시나 있을 상황에 대비해서 행동 사항을 꼭 숙지한다면 인명 피해는 최소화시킬 수 있겠죠. 단 15초의 흔들림, 땅은 갈라지고 사람들은 설 곳을 잃었다. 높은 줄 모르던 건물들은 주저앉아 버리고 순식간에 지구를 공포로 몰아넣는 지진. 지금 세계가 흔들리고 있다. 도미노처럼 이어지는 세계 지진 속에서 과연 한반도는 안전한가? 퇴근 시간 무렵 수도권 일대 진도 3.0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2010년 2월 9일 연이은 속보가 계속됐다. 경기도 시흥이 흔들렸다는 내용. 시흥의 지진은 서울까지 느껴질 정도였다. 방에 들어놓여 있었는데 뭐가 그럭 하고 지나가는 거. 천둥 치는 소리 들려가지고 천둥인가 했는데 옆에 꼬마애가 엄마 지진 났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도망가야 되나 그냥 그 생각 들었는데.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시흥의 지진이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한다. 우리나라 수도권은 큰 지진이 발생된 사례가 잘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경기도 시흥에서 규모 3의 지진이 발생을 해서 앞으로도 수도권에 더 큰 지진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는 거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눈 깜짝할 사이 전 세계를 지옥으로 만드는 지진이란 과연 무엇일까? 지진이란 지구 내부 에너지에 의해 땅속 거대한 안반이 갈라지면서 그 충격으로 땅이 흔들리는 현상을 말한다. 지구는 여러 개의 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판들이 움직이면서 지진이 일어난다. 그렇다면 지진은 한 경계에서만 일어나는 것일까? 그동안 중국 지각판 내부에 위치해 비교적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쓰촨성. 하지만 불과 2년 전 8.0의 강진으로 8만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우리나라도 이제 판 경계에서 약간 떨어진 판 내부 지역이긴 합니다만 중국 쓰촨성 같은 지역이 판 내부 지역에서 발생된 지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반드시
지진에 안전하다라고 말할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과거 연평균 42회에 불과했던 한반도의 지진. 하지만 지난해 역대 최다인 총 60회의 지진이 발생했다. 지진의 강도를 체험해보기 위해 실험장을 찾았다. 먼저 경기도 시흥에서 발생한 지진과 동일한 3.0 진도. 약간의 흔들림은 있었지만 실험연은 균형을 잡고 침착하게 애국가를 써내려간다. 잠시 후 IT 지진과 동일한 7.0 규모의 흔들림이 생기자 당황하기 시작한 실험연. 애국가를 쓰기는커녕 균형을 잡지 못하고 결국 실험 중단. 이거는 제가 이거를 써야 되겠다는 그것보다도 제가 이러다가 죽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너무 무서웠고. 민감한 사람만이 느낄 수 있다는 3.0의 진도. 자다 깰 정도로 건물의 흔들림이 심해지는 5.0 진도. 건물이 파괴되고 땅이 금이 가는 등 엄청난 파괴력을 지닌 7.0 진도. 이렇게 심한 규모의 지진이 시흥에서 일어난다면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까? 가상 시뮬레이션을 통해 피해 정도를 알아봤다. 6.5 규모의 지진 발생 시 3천여 명이 사망하고 4만 5천여 명이 부상을 입는다. 또 2,500여 동의 건물이 붕괴. 이는 IT 재난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7.0 규모의 지진이 발생한 IT. 지진 발생 시 건축물 붕괴로 인한 피해가 가장 크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비슷한 시기에 8.8 규모의 지진이 발생한 칠레. 하지만 두 나라의 피해는 사뭇 달랐다. 지진이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건물이 사람을 죽인다는 말이 있다. IT보다 무려 1000배나 강했던 칠레 지진. 하지만 사망자 수는 IT의 700분의 1 수준이었다. 지진을 자주 경험해온 칠레는 내진 설계 대비로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78년 5.0 규모의 홍성지진 발생 후 지진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인식해 1988년 내진 설계를 도입했다. 하지만 서울의 건물 중 10동 중 9동이 내진 설계가 되어 있지 않다. 즉 지진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것. 이에 소방방재청은 각종 공공, 민간 건축물의 내진 설계를 보강해 나갈 계획이다. 지진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요즘 면전 시스템을 도입한 건축물이 있어 화제다. 면진 장치를 이용해가지고 하부층 구조물과 상부층 구조물을 분리시킴으로써 지진 횡력을 하부층에서 전담하고 상부층에는 지진 횡력을 75%에서 90% 정도 줄여주는 그런 공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면진 시스템은 건물과 지면 사이 또는 건물과 층 사이에 면진 고무장치를 설치해 집안과 건물을 분리시킨다. 전후 좌우로 움직이는 지진의 특성에 따라 건물이 유연하게 흔들리고 흔들림이 멈추면 건물이 제자리에 오게 해주는 원리다. 실제로 봐도 면진 시스템을 도입한 건물의 흔들림이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한번 발생하면 큰 인명피해를 입히는 지진. 그렇다면 지진이 발생하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지진 발생 시 대피 요령에 대해 알아보자. 먼저 집안에 있을 때는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 화재를 예방한다. 그리고 테이블 밑에 숨어 머리를 감싼다. 만약 테이블이 없을 경우에는 방석으로 머리를 보호한다. 하지만 7.0 이상 강진일 때 책상 밑에 숨으면 오히려 깔릴 위험이 있다. 이럴 때는 무너진 천장이 기둥에 걸쳐지면서 생긴 삼각형 모양, 일명 생명의 삼각형 공간에 숨는 것이 좋다. 야외에 있을 경우 건물 밑에 숨는 것은 금물.
건물의 기둥이나 간판에서 멀리 떨어진 장소로 대피해 머리를 보호한다. 지진이 발생하면 자동차로 이동하는 것은 위험하다. 도로 오른쪽에 정차한 뒤 차에서 신속하게 빠져나와 자동차 옆에 몸을 숨긴다. 또한 흔들림이 멈췄을 때에는 신속히 건물에서 빠져나와 운동장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이번 지진 해일은 높이가 최고 10m에 달하는 초대형 쓰나미였습니다. 마치 거대한 벽이 움직이듯 밀어닥치는 모습은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강진 직후 일본 연안에는 최대 10m 높이의 대형 지진 해일이 강타했습니다. 네, 지진 해일은 무서운 기세로 집과 배, 차량들을 집어삼켰고 마을은 순식간에 쑥대밭이 되어버렸습니다. 지진이 오면 해일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바닷물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져 육지로 넘쳐들어온 현상이 바로 해일입니다. 이 해일이 발생할 때 나타나는 현상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일본 서해안의 지진대에서 규모 7.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면 약 한두 시간 후 동해안에 하고 3, 4m의 지진 해일이 도달하게 됩니다. 또한 물이 빠져 항구 바닥이 드러나기도 하고 하천을 따라 역상하기도 합니다. 육지에 도달하면 사람의 움직임보다 빠르고 약 30cm 정도의 파고라면 성인이 걷기 어려우며 약 1m 정도의 파고라면 건물이 파괴될 수도 있습니다. 지진 해일 현상들을 잘 이해하면 대피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해일이 올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지진 해일 경보가 발령하게 되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가장 높은 곳 그리고 가장 바다에서 먼 곳으로 대피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인근 야산 정상이라든가 4층 이상 건물 높이로 대피해야지만 지진 해일에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조업 중인 선박은 지진 발생을 인지했을 경우 해안가에서 멀고 수심이 깊은 바다로 이동해야 합니다. 지진으로 인한 2차 피해도 많이 발생하는데요. 일본의 원전 사태 이후 방사능 누출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자, 그럼 방사능이 누출되었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사능이 누출되면 옷이나 비닐 우의 등으로 피부가 드러나지 않도록 몸을 완전히 가린 다음 바람을 등지고 가능한 밀폐된 곳으로 대피합니다. 대피한 후에는 외부 공기가 통하지 않도록 문틈을 단단히 막습니다. 음식물은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음식물 섭취는 피하는 것이 좋으며 개인 행동을 하지 말고 관계기관의 지시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열대 이동성 저기압의 영향으로 태풍과 집중호우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강풍과 집중호우를 동반해 집과 도로, 산지 등을 마구잡이로 파괴해버리는 무서운 태풍. 온통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안이한 대처가 피해를 크게 만들었습니다. 게릴라처럼 단시간에 집중적으로 많은 비를 뿌리는 게릴라성 집중호우는 수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풍수해 등 자연재해는 사전에 대비만 한다면 그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우선 침수가 예상되는 지역에서는 비상시에 사용 가능한 부유물을 확보하고 비상식량, 라디오 청취를 위한 건전지 등을 비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강풍이 예상될 경우 창문에 테이프를 교차하여 붙여두면 유리 파편으로 인한 2차 사고로부터 더욱 안전합니다. 지정된 대피 장소는 반드시 미리 알아두고 가까운 행정기관의 전화번호와 이웃 간의 연락 방법을 확보해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도시 지역에서는 배수 관련 시설들을 평소에 확인해 두고 담장, 축대 등은 점검해서
무너질 염려가 있는 곳은 미리 보수해 두어야 합니다. 태풍이나 집중호우로 인해 호우나 풍해가 한창일 때는 노약자, 어린이, 임산부 등을 우선 보호 조치하고 화재 예방을 위해 집안의 가스와 전기를 차단해야 합니다. 하천 주위의 주차 차량은 신속하게 안전한 고지대로 이동하는 것이 좋으며 차량을 운행해야 할 때에는 침수된 곳을 피하고 평소 잘 아는 도로를 이용하고 저단 기어로 안전하게 운행해야 합니다. 풍수해로 인해 대피를 할 때에는 계곡이나 하천, 산사태 위험 지역 등은 피해야 합니다. 또한 야영 중인 여행객은 신속히 대피하고 천둥, 번개가 칠 때는 자세를 낮추고 가로수 등 낙뢰 우려 지역은 피하고 주변의 낮은 곳이나 큰 건물 안으로 대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난경보가 발령되면 안내 방송에 따라 침착하게 행동하고 조난을 당했을 때는 무리한 행동하지 말고 119 구조대 등이 도착할 때까지 안전한 곳에서 대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풍수해.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는 없지만 철저한 대비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는 있습니다. 오늘 부산의 한 실내 사격장에서 불이 났는데 2009년 11월 짧은 14일 인명 피해가 부산 국제시장 내 실내 실탄 사격장 화재는 국민 모두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 화재의 경우 비상으로 찾지 못해 인명피해가 더욱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많은 인명을 구할 수 있는 화재 대처 방법을 알아봅니다. 화재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방법은 초고층 건물이나 극장, 지하시설 등을 이용할 때에는 대피로나 비상구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입니다. 화재 대피 시에는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해야 하며 건물의 아래쪽으로 대피가 불가능하면 옥상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또 문을 열기 전에는 손잡이를 만져보아 뜨거운지를 먼저 확인하고 대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주변에 있는 수건이나 입고 있는 옷가지 등을 이용해서 입과 코를 막아서 유해가스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연기가 많은 곳에서는 최대한 자세를 낮추고 호흡기를 보호하면서 안전지역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안내원의 지시나 통로의 유도 등을 따라 침착하고 질서 있게 대피해야 2차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2003년 2월 18일) 대구 지하철 1호선 중앙로역을 지나던 지하철 안에서 불이 나 192명이 사망하고 147명이 부상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직접적인 원인은 방화였지만 화재 발생 후 승객들이 신속하게 대피하지 못한 것이 큰 인명피해를 가져왔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와 같은 사고는 언제나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으며 이런 상황에 대비해 대처 요령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하철 안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먼저 비상통화장치를 통해 승무원에게 화재 사실을 알리고 119에 신고해야 한다. 비상통화장치는 객차와 객차를 연결하는 통로의 오른쪽 벽 중간에 위치해 있다. 비상통화장치를 사용할 때는 함을 열고 마이크를 꺼내 사용 중 램프에 불이 들어오면 마이크에 달린 버튼을 누른 채로 승무원과 통화한다. 이때 출입문 상단에 위치한 객차 번호를 승무원에게 알려주면 좀 더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다. 기관실에서는 비상통화장치의 마이크를 사용하게 되면 경보음이 울려 비상 상황을 승무원에게 알리게 되고 승무원은 차내 방송을 통해 대피 안내를 하게 된다. 119에 신고할 때는 열차가 어느 역에서 정차해 있는지, 운행 중이라면 어느 역에서 어느 역으로 이동 중인지를 알려야 한다. 불을 진압할 수 있는 초기 상황이라면 지하철 내에 비치된 소화기를 사용해 진압을 시도한다. 소화기는 지하철 각 객차마다 양쪽 끝, 노약자석이 있는 벽에 한 대씩 총 2대가 비치되어 있다.
소화기를 사용할 때는 소화기 고정 장치를 풀어 소화기를 꺼낸 다음 안전핀을 뽑고 호수를 떼 불이 난 곳을 향한 후 손잡이를 움켜쥐고 불길 주위에서부터 빗자루로 쓸듯이 뿌리면 된다. 지하철 안에서 탈출 시 출입문이 열리지 않을 때에는 수동으로 문을 열고 탈출해야 한다. 출입문을 수동으로 여는 비상 코크는 각 출입문 옆 의자 아래에 있다. 뚜껑을 열고 코크를 당기면 출입문을 양손으로 열 수 있다. 지하철에서 탈출 시 스크린 도어가 설치된 승강장으로 들어가려면 수동으로 스크린 도어를 열고 신속하게 대피한다. 스크린 도어는 승객용 출입문을 이용해서 하차하실 수 있는 방법과 비상문을 이용해서 하차하실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열차 출입문과 스크린 도어 문이 일치하면 승객용 출입문을 이용하여 하차하실 수 있으며 열차가 정위치에 정차하지 못하여 출입문으로 하차하실 수 없는 경우에는 비상문을 통하여 하차하시면 되겠습니다. 승객용 출입문의 경우는 스크린 도어 중간에 위치한 레바를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젖히고 내리는 형태로 되어 있으며 비상문의 경우는 중단부에 있는 가로막대 형태의 패닉바를 승강장 쪽으로 밀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사용 방법에 대한 숙지를 하여 놓으신다면 비상시 및 대피 시에 승객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지하철 역사 내에서 불이 난 것을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지하철 역사 내에는 비상전화가 설치되어 있다. 비상전화는 역무실로 자동 연결되어 화재 등 비상 상황을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다. 비상전화를 사용할 때는 수화기를 들고 호출 버튼을 누르면 바로 역무실과 통화할 수 있다. 역사에서 탈출할 때 화재로 인한 유독가스가 퍼지기 시작했다면 가지고 있는 옷이나 손수건 등을 물에 적신 후 입을 다문 채로 코와 입을 막고 최대한 낮은 자세로 이동해야 한다. 유독가스는 위쪽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화재 초기에는 바닥 쪽에 공기가 남아있다. 때문에 할 수 있는 최대한 낮은 자세를 유지하며 이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역사 바닥과 기둥, 벽에 위치한 비상구 안내 등을 따라가면 비상구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방독면을 사용할 때는 비상용 망치로 방독면 함의 유리창을 깬 후 방독면을 꺼내 방습 포장지를 잘라 방독면을 꺼낸다. 방독면은 렌즈 부분이 아래쪽으로 향하게 뒤집은 후 입구를 벌리고 뒤집어 쓴다. 이때 목 뒤쪽의 머리끈을 머리에 맞게 조여주어야 유독가스가 들어오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정화통의 바깥쪽 구멍을 손으로 막고 숨을 들이마셔 외부 공기가 새어 들어오는지 점검한 후 이상이 없으면 신속하게 대피한다. 여의나루역, 충정로역 등 깊이가 30m 이하인 역사에서는 비상구가 아닌 터널 쪽으로 대피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비상사다리를 통해 지하철 선로를 따라 이동한다. 지하철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인명피해를 줄이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모두가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 평소 지하철과 역사 내의 화재 진압 장비의 위치와 대처 요령, 탈출 방법에 대해 충분한 숙지와 연습이 필요하다. 시민의 발 지하철 안전사수를 위해 필요한 것은 뭐니 해도 우리들의 안전의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지하철. 기본만 잘 알고 지킨다면 더 이상의 사고는 없습니다. 고도 문명의 상징, 21세기형 주거 형태 초고층 건물. 그런데 만약 당신이 있던 초고층 건물 안에서 화재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만약 당신이 있던 지하층에서 원인 모를 화재가 일어났다면 그 대처법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는지?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사고 앞에서 과연 우리의 위기 대처 능력은 어느 정도일까?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 절체절명의 순간 대처 요령에 대해 파헤쳐본다. 비교 분석, 초고층 건물 대 지하층 화재 대처법.
고속화된 문명의 발달은 초고층 건물의 건축을 가속화시켰고 어느덧 마천루는 국가 경쟁력의 상징이 되어버렸다. 또한 노래방, 비디오방 등 미로 같은 지하시설은 점점 더 늘어나 도시건축 형태의 일부가 되었다. 하지만 화재가 발생하면 구조상 엄청난 재난을 일으키는 두 건축물. 화재 앞에선 잿더미에 불과하다. 그동안 초고층 건물과 지하층 화재 사고는 어마어마한 피해 및 인명사고를 낳았다. 71년 대연각 호텔을 시작으로 최근 부산 노래주점 화재까지 급속도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사고 요인은 50% 가까이가 부주의에 의한 화재. 더욱 놀라운 건 최근에는 방화에 의한 화재 사고가 급속도로 늘고 있다. 특히 유동인구가 많은 초고층 건물과 도심의 지하 공간. 방화로 인한 화재가 늘어나면서 스스로 대처하는 요령이 더욱 절실해졌다. 그렇다면 각각의 경우 대처법과 요령을 비교해보자. 초고층대 지하층 화재 대처법.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라. 발화 지점을 파악하라. 우리나라뿐 아니라 외국의 경우에도 초고층 건물 화재로 인한 대형 사고는 번번이 발생했다. 그때마다 화마의 습격 앞에서 사람들은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었던 게 사실이다. 한 번의 사고로 인해 순식간에 그동안 쌓은 모든 것이 무너져버리는 초고층 건물 화재. 하지만 대피 요령을 알고 있다면 그 위험률도 줄어들 수 있다. 화재가 발생하면 여유 있게 대피할 시간은 약 3분에서 5분. 초고층 건물 화재의 경우 현재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화재가 났을 때 연기는 굴뚝 효과라고 해서 온도차로 인해 공기가 수직 상승 현상을 보인다. 이때 연기의 성질을 이용해 피난 요령을 알아두자. 일단 피난 계단을 이용하고 옆방향으로 멀리 피난한다. 아니면 아예 옥상으로 올라가라. 그렇다면 지하층 화재 시 대비는 어떻게 할까? 먼저 발화 지점의 위치를 파악해야 한다. 지하층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화재가 발생한 반대쪽, 즉 공기가 유입되는 방향으로 대피를 해야 한다. 무엇보다 화재가 났을 경우에는 질식사가 가장 위험하다. 일단 연기 아래 맑은 공기층이 있는 곳으로 몸을 낮춰 대피하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아 연기의 폐 유입을 막아야 한다. 초고층대 지하층. 문을 닫아라. 문을 열어라. 초고층 화재가 발생하면 자신의 위치를 생각하자. 집안의 방 같은 고립된 장소에서 화재가 일어났을 경우 창문과 문의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일단 열려 있다면 창문과 문을 닫으면서 재빨리 피신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기의 유입으로 인해 불이 더 크게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하층 화재일 경우 일단 노래방이나 룸 안에 갇혀있는 상황일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문 안쪽에 설치된 비상 랜턴을 켜고 일단 문을 열고 빨리 나와라. 무엇보다 밀폐 공간에서 탈출하는 것이 급선무. 그동안 우왕좌왕하다가 문 앞에서 질식사 당하는 사례가 많았다는 것도 염두에 둬라. 엘리베이터는 절대 탑승 금지. 비상구를 향해 달려라. 50층 이상의 초고층 건물의 화재는 진압하는 방법도 쉽지가 않은 게 사실. 무엇보다 화재가 났을 경우 가장 유의해야 할 점을 알아두자. 급하다 보니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려고 하는데 화재와 동시에 승강기는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두자. 그렇다면 지하층에서의 대피 요령은? 무엇보다 지하층에서는 비상구를 찾는 방법밖에는 없다. 비상시를 대비해 일단 지하 공간에 들어섰을 때 비상구를 확인하는 세심한 생활 습관이 필요하다. 그 외 다중시설 건물의 경우 공기호흡기나 완강기, 방독면 등 법제화된 피난기구 사용법을 알아두는 것이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다. 특히 3층에서 10층 이하에 배치된 완강기 요령만큼은 알아두자. 완강기 후크를 볼이 안전하게 거는 것이 제일 먼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벨트를 가슴에 걸면 되겠습니다. 로프 릴을 창밖으로 던진 다음에 벽면을 타고 안전하게 내려가면 되겠습니다. 생명 보호를 위해 평소 자주 가는 건물의 완강기 위치를 알아두자. 끝으로 화재 시 대피 요령. 손등으로 문의 온도를 확인한 후 뜨거우면 열지 말고
연기 유입을 막기 위해 커튼 등으로 창틈을 막는 것도 중요하다. 세상 어디에도 화재가 없는 절대 안전지대는 없다. 돌이킬 수 없는 사고, 화재. 무엇보다 침착하게 스스로 대처하는 요령이 필요하다. 작은 실수도 순식간에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 화재. 우리의 관심이 화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화재는 예기치 못하게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정말 생각만 해도 몸소리가 쳐지는데요. 이렇게 다급한 상황에서 소화기 사용법을 몰라 허둥대게 된다면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 적을 알면 백전백승, 소화기를 알면 불을 이길 수 있다. 지금부터 소화기 사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불이 나면 가장 먼저 안전핀을 뽑아야 되는데요. 한 손으로는 소화기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안전핀을 뽑으면 됩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바람을 등지고 서서 호스를 빼고 불이 난 곳으로 접근하여 상하 손잡이를 힘껏 누릅니다. 이때 비로 쓸듯이 골고루 뿌리면 초기 진압증은 문제없겠죠? 쉬워 보인다고요? 보기에는 물론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평소에 시험해보거나 작동해보지 않으면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소화기 사용 시 주의해야 될 점 지금부터 점검해 볼까요? 안전핀을 뺄 때 손잡이를 누르는 분들 이러면 잘 빠지지 않습니다. 지렛대의 원리로 힘이 가해지기 때문에 안전핀을 뺄 때에는 반드시 손잡이가 아닌 소화기를 잡은 상태에서 빼야 합니다. 두 번째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바람을 등지고 팔을 몸과 최대한 뻗은 후 호스를 불 쪽으로 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소화기는 골고루 넓게 뿌려줘야 합니다. 분말 소화기는 산소의 공급을 막아서 불을 끄는 질식 소화 방식이기 때문에 불이 난 곳에 넓게 덮어 씌우듯이 뿌려줘야 불길을 제대로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럼 소화기는 뿌리는 것만 있느냐? 아닙니다. 제가 어린이, 노약자, 그리고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소화기가 있습니다. 바로 투척식 소화기. 신통방통한 투척식 소화기에 대해서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투척식 소화기는 수류탄처럼 불이 난 곳에 던져서 불을 끄는 소화기를 말합니다. 사용 방법은 먼저 뚜껑같이 생긴 덮개를 벗기고 물 같은 액체가 들어있는 소화기를 빼내서 불이 난 곳에 던져주기만 하면 됩니다. 한번 시험해 보도록 할까요? 일반 소화기보다 훨씬 간편하고 수월하겠죠? 하지만 투척식 소화기를 사용할 때에도 몇 가지 알아야 할 점이 있다고 합니다. 타는 물건이 종이일 때에는 불이 나는 주변에 있는 벽이나 바닥에 던지는 것이 좋고요. 타는 물건이 나무와 같은 목재일 경우에는 타는 목재에 직접 던지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또 기름으로 인한 화재는 타고 있는 기름 속에 바로 던지는 것이 아니라 주변 바닥이나 벽에 던져서 소화약재가 화재 주위를 덮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투척식 소화기도 사용 중 몇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는데요. 우선 불이 났을 때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상에서 1.5m 아래 높이에 두는 것이 좋고요. 또 바닥에 떨어지면 깨지기 쉽기 때문에 항상 보호 덮개 속에 보관하는 게 안전하겠죠? 네, 어떠셨나요? 감이 팍팍 오신다고요? 하지만 막상 불이 나면 당황하기 쉬우니까요. 집에서 연습 많이 하셔서 내 집도 지키고 또 가문대대로 물려줄 용감한 시민상도 한번 꿈꿔보시길 바랍니다. 생명을 살리는 사분,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심폐소생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숨이 멈추어도 우리 몸속의 폐와 혈관에서는 산소가 남아있어 6분 정도는 새로운 산소가 유입되지 않아도 생명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과 폐가 멎은 후에도 4분 이내에 심폐소생술을 해주면 거의 대부분 완전 소생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심폐소생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먼저 환자의 의식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유두선과 유두선 사이에 놓고 팔, 손바닥 뒤꿈치를 행골의 정확한 가운데 위치에 놓습니다. 손목을 직각으로 하여 1회 30번, 분당 100에서 120회 가슴 압박을 합니다. 한 손은 이마에 대고 다른 한 손은 턱에 대서 기도를 개방하고 가슴 압박 후 기도를 확보하고 인공호흡을 2회 실시합니다. 짧지만 긴 시간 4분. 여러분들도 미리미리 심폐소생술을 연습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지금까지 보신 안전에 관한 지식들은 여러분들이 평소 밥 먹고 씻고 잠자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경험하고 또 익혀야 할 것들입니다. 나와 내 가족,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